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에서 경호학을 전공한 뒤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가 경호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여성 고객님이 많은 마트나 백화점의 특성상 혹시라도 도난이나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남자 요원보다는 여자인 제가 가서 상황 정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하거든요. 같은 학과를 전공한 제 친구들 중 여자애들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고급 에스테틱 등 주고객층이 여성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처럼 여자로서는 독특하다 싶은 직업을 선택한 건 어릴 적 있었던 일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제 어린 시절은 저와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동생과 저는 연년생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만큼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사이예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던 건 집 밖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기억들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은 겨우 옹알이를 하던 저와 갓난아기였던 동생을 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께서도 첫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천륜이고 혈육인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에 가끔 연락도 해보셨대요. 하지만 어느새부터는 전화번호도 바꾼 건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오고 등본을 떼보아도 등록 주소지가 실거주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도 어려운 형편이셨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자매를 거두어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까지 키워주셨죠.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할머니는 시장 어귀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어요. 그때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검은 봉지를 기다렸죠. 팔고 남은 음식들을 가져와 저희 자매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오래 장사를 한 가게여서 음식이 모두 팔린 날에는 가끔은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날도 있었고 아주 가끔 어떤 날은 통닭 같은 음식을 사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자매는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입가에 웃음이 번지곤 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철없는 저와 동생, 그리고 그저 손녀들 입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하셨던 우리 할머니.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기 몇 해 전 할머니가 장사하시던 건물이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때문에 할머니는 30여 년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를 두고 떠나오실 수밖에 없었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지만 할머니는 종종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께서 분식집을 운영해가며 키워낸 장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잠시 떠나 있지만 저희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꼭 돌아올 거라고 읊조리듯이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머리가 좀 큰 뒤 생각해보니 그 중얼거림은 저희를 달래기 위해서라기보다 당신께서 스스로 버텨내기 위해 다짐하는 것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장남과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어졌을 테니까요. 아무튼 분식집이 문을 닫게 된 이후부터 할머니는 두 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폐지를 줍고 나무를 뜯어다가 파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할머니의 끙끙대는 신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매일 밤 저희 자매와 할머니는 좁은 단칸방 한가운데에 요를 깔고 나란히 누워 잠을 잤는데요. 겨울이면 외풍이 너무 심해 몸이 덜덜 떨렸고 여름이면 터덜터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열대야의 무더위 때문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추위나 더위보다도 더 저를 슬프게 했던 건 바로 할머니의 신음소리였어요. 매일 무거운 쓰레를 끈 채 온 동네를 헤매고 계절 따라 땡볕이며 칼바람을 고스란히 견디며 시장 어귀 길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당시 이미 칠순이 훌쩍 넘었던 저희 할머니가 견디기에는, 아니 제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노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리셨어요. 할머니의 등은 점점 굽어갔고 잔뜩 야위어 뼈가 토독토독 드러난 손은 관절염과 점차 심해지는 수전증으로 물건을 짚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할머니는 손주들만 보면 기쁘다며 매일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쌈짓돈을 모아두었다가 동전 몇 개라도 용돈으로 챙겨주셨고 늘 저희를 당신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아이고 내 새끼들, 이 할미는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살아 하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그런 할머니의 보호 아래 저는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13살까지 철모르는 아이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 역시 씩씩하게 자라서 저와 장난도 많이 치고 때로는 할머니께 투정도 부리는 평범한 아이였고요. 그 무렵 저와 동생은 평생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날은 한 학년이 끝났다는 의미로 종업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내달에 졸업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5학년 교실이 모여있는 아래층으로 쫄래쫄래 내려가던 참이었죠. 갑자기 교무실이 있던 1층에서부터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틈 사이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살펴봤더니 그분은 당시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확인하시곤 그대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저는 선생님이 무언가 전하기 힘든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주영아 있잖니? 머뭇거리는 선생님의 목소리, 안타깝다는 듯이 찌푸려진 미간. 순간적으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생각이 사실이 될까 두려워 억지로 그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 물음에 길게 한숨을 내신 선생님이 결국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어요. 지금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하네. 선생님이 태워다 줄 테니까 서영이 데리고 우선 교무실로 내려올래? 5학년 교실 문 앞에 서서 서영아! 하고 부르자 동생이 가만히 책가방을 들어매고 저를 따라 나섰어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직감을 한 모양이었죠. 차마 입 밖으로 물을 수조차 없는 질문을 삼킨 채 서영이는 황급히 걷는 저를 뒤따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시내에 있는 큰 병원까지 저희를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일 때문에 병원 앞에서 저희를 내려주고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주영아, 이걸로 동생이랑 점심이라도 사 먹으렴. 선생님께서 제 손에 5,000원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5,000원이면 분식집에서 여학생 3명이 너끈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이었기에 저는 그 돈을 덥석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점심도 못 먹었잖아. 급식비 낸 만큼만 돌려주는 거니까 받아도 돼. 당시에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동생 2명의 한 끼 급식값이라기에 5,000원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고개를 꾸벅 숙여 감사를 표한 뒤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모가 저희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그때 고모는 이미 결혼을 해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도시에 고모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은 자주 보지 못해도 주기적으로 통화도 하고 늘 할머니와 저희 자매의 안부를 걱정하던 분이셨죠. 그 반가울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서영이는 이미 코를 훌쩍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언니니까 어른스러운 척을 해보겠다고 애써 뜨거워진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고모는 로비에 서서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추운 날씨 탓에 걸렸던 감기가 악화된 것 같다고, 폐에 염증이 심하게 번졌는데 아마 이제 곧 할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보다도 어렸던 그날의 고모가 참 안쓰럽게 느껴져요.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어머니의 죽음을 어린 조카들에게 설명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서 있던 동생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참 희한스럽게도 오히려 눈물이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까지 울어버리면 고모의 마음까지 슬프게 만들 것 같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고모의 손을 잡고 올라간 중환자실에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얕은 숨을 내쉬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액하며 연신 삐빅거리는 기계음하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어린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각혈이라도 하신 건지 흰색 병원복에는 핏방울이 번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마주하자마자 서영이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그런 서영이를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머니 손 한번 잡아드려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렸지만 지금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링거 바늘이 꽂혀있지 않은 할머니의 왼쪽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빳빳하게 굳은 할머니의 손가락은 너무나도 쪼글쪼글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이제 서영이랑 싸우지도 않고 반찬 투정도 안 할게. 할머니. 할머니에게 들릴지 알 수도 없는 말을 읊조리며 저 역시도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흐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손등으로 얼른 물기를 훔쳐내느라 어느새 옷소매가 온통 축축하게 젖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몸과 연결되어 있던 기계 중 하나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터져나왔어요. 즉시 할머니의 침상으로 의사며 간호사분들이 다가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기억 때문인지 저는 아직도 대형 병원을 찾는 일이 꺼려져요. 가벼운 병문안이나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위해서라도 좀처럼 방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시 할머니의 침상으로 달려오셨던 의사며 간호사분들도 가망이 없다는 걸 짐작한 듯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요, 할머니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땀까지 방울방울 흘려가며 노력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할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13살, 동생이 12살이었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 이후로 고모는 저희 자매를 데려가려고 노력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고모네 부부 역시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 역시 넉넉하지만은 않아서 미루고 있던 형편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하튼 고모는 끝까지 저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모 대형 장학재단 산하의 보육원이었어요. 고모는 가능한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눈물바람으로 저희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 낯선 아이들과 선생님들, 쉽사리 적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와 동생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투정을 부릴 나이는 지났다고, 철이 들어야 할 때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그곳에서의 기억이 마냥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종종 사랑의 매를 맞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은 대체로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사춘기가 되면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눈물 짓는 날들도 많았고 종종 보육원 밖의 아이들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주된 이유는 그 아이들의 은근한 무시와 뻔한 편견들 때문이었죠. 때문에 잔뜩 기분이 상해 시설로 돌아오면 담당 선생님께서는 말없이 다가와 간단한 간식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주로 포도맛이 나는 큼직한 알사탕이었는데 그 추억 때문에 저는 아직도 종종 마트에서
그 사탕을 사다 먹어요. 다 큰 어른이지만 여전히 입안을 굴러다니는 사탕의 맛은 제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 외에도 보육원에서 쌓았던 기억과 추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소중하고 아련하게 다가와요. 특히 원장 선생님은 아직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셨어요. 제게는 친정 엄마 같은 어른이시거든요. 일례로 처음 시설에 입소했던 그날에 저는 근처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원장님께서 그 해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교복점에 가주시기까지 했어요. 일일이 옷을 입혀보고 딱 한 치수가 큰 교복을 사서 선물로 주셨죠. 그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는 저희를 위한 교육비를 전부 대주셨어요. 덕분에 남들과는 다른 환경에서도 대학 진학까지 꿈꿀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삶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와 동생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제가 경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예요. 당시 동생은 예쁘장한 얼굴과 고운 심성으로 선생님들의 애정을 듬뿍 받던 아이였어요. 반면 저는 괄괄하고 드센 성격이라 종종, 아니 꽤 자주 다른 아이들과 투닥거리는 일이 생겼고요. 그럴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은 늘 서영이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데 너는 언니가 돼서 대체 왜 그러니? 라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화를 내지 않으면 동생은 남들이 자기를 놀려도 놀리는 줄 모르고 해실해실 웃기나 했으니까요. 기분이 상해봤자 놀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하며 곤란해할 뿐이었죠. 못된 말을 해도 놀려도 그저 부끄러워할 뿐 맞서 싸우지 않는 아이. 게다가 부모님도 없는 주제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보육원 출신 아이. 제 동생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나마 저는 욱하는 성격 때문인지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진 않았지만 동생은 매일 취침 시간이 지나 소등을 하고 나면 동생이 누워있는 자리에는 늘 작은 훌쩍임이 들려왔죠. 그럴 때마다 일부러 들리지 않는 척 눈을 꼭 감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저희를 무시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나 꼭 한두 명씩 날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서영이를 괴롭혔던 것도 딱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네 부모님한테 버려진 거라며? 교복도 어디서 주워다가 입은 거라던데 진짜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듣다 보니 나중에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나는 정말 버려진 건가? 나는 불쌍하고 동정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이었으니까요. 한창 몸과 마음이 자랄 시기, 또 자아가 만들어질 나이이니 어쩌면 그런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못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어찌나 밉던지요. 그래서인지 중학교 시절에 저는 늘 날이 서 있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보같이 착한 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언니로서의 사명감까지 더해지자 제게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를 무시하듯 던지는 야유와 못된 농담에도 발끈하지 않고 쏘아붙일 수 있었죠. 쌈딱이라는 별명 때문인지 제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지만 피를 나눈 동생이 있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던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선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맞서 때리지는 말자 라는 다짐이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만 싸울 것, 악을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버틸 것, 따뜻한 집과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결과는 늘 똑같아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애들이 이기는 거죠. 애들끼리의 싸움에서는 누구든 이길 수 있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 둔 부모를 이기는 건 또 다른 부모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참지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덤벼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상대는 동생과 같은 반 남자아이였죠.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친 후 동생과 함께 하교를 하기 위해 2학년 반으로 찾아갔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애가요, 제 동생을, 우리 서영이를 못살게 굴고 있더라고요. 동생의 주위에는 일명 노는 아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소동에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 녀석은 동생의 책가방을 다 뒤집어 엎고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나쁜 말들. 이래서 우리 엄마가 보육원 애들이랑 말도 섞지 말랬는데 너 같은 애랑 같은 반이라는 게 너무 싫다. 교육청에 신고해야 할까봐. 너네 때문에 수업진도 뒤처진다고. 저는 그 순간 몰려있던 아이들을 모두 밀치고 달려가 단숨에 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애도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저보다 한 뼘이나 작은 여자애가 대뜸 달려와 제 멱살을 쥐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녀석은 곧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아, 네가 얘 언니구나? 그럼 너도 고하겠네? 하며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여지껏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말아쥐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선생님을 불러온 뒤였어요. 선생님은 3학년씩이나 된 애가 2학년 교실에서 웬 소란이냐며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자매가 보육원 아이라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16살의 저에게는 그 말조차도 상처로 느껴지더군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싶어 억울하기도 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싸움에서 저는 완전히 지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싸움에서도 그 이후에 벌어진 어른들 간의 싸움에서도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얼굴에 멍 하나 들지 않은 그 애는 다툼이 있고 난 다음날 바로 제 어머니와 함께 등교를 하더군요. 대뜸 교무실에 찾아가 고함을 질러대는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조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교무실로 불려갔고 전날 있던 소동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어요. 정작 눈이 퉁퉁 붓고 멍까지 들어있던 건 저였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그날 그 교무실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 일은 두고두고 제 마음의 흉으로 남았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동생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는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렇게 왜 등치 큰 남자애한테 몸으로 덤비냐고, 차라리 말싸움을 하지 이게 뭐냐고 제 얼굴을 보며 속상해했어요. 제가 따로 불려가 무릎까지 꿇었다는 사실은 서로가 어른이 된 이후에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을 떨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요. 여태껏 사무쳤던 여러 기억들에 대해 주고받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말을 하게 된 거였죠. 그 말을 들은 동생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알싸하게 취기가 오른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비로소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 엉엉 울 만큼 사무치는 기억이었으니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딱 2가지 결심만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결심이지만 한 대를 맞으면 2대로 대갚아주자 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로키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어린 날에 저는 그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양 매일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을 10바퀴씩 돌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힘센 어른이 될 수 있는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끓는 마음에 무작정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저러냐는 시선을 보내던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3달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렸을까요? 저를 가장 많이 혼내시던 체육 선생님이 넌지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주영이 너 체육 특기생 신청해볼 생각 없냐? 처음에는 치기 어린 마음에 시작했던 뜀박질이었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는 저를 체육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제가 졸업을 할 때까지도 대회며 유소년 체육대회 같은 곳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보육원 원장님께도 따로 언지를 주셨는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배려를 받으며 체대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정작 졸업장은 경영학과 신분으로 받게 됐네요. 이 역시도 말하자면 긴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는 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과를 옮겨 졸업을 한 저 대신 정작 선생님이 된 건 동생 서영이에요. 보육원 시절에도 늘 유치부 아이들을 도맡아 돌보더니 대학교 역시 유아교육과로 진학해 지금은 어엿한 유치원 원장이 되었죠. 제 이야기가 참 길었네요. 사실 제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형마트의 경호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 이후로 10년이 넘게 다닌 직장이니만큼 제겐 참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분에 넘치게도 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달게 되었고요. 그런데 8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겨우 신입 티를 벗었을 무렵에 저는 참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CCTV 앞에 앉았을 때였어요. 당시 제 스케줄은 마트 출입구를 지키는 4시간, CCTV로 상황을 관찰한 뒤 보고하는 4시간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무료하게 화면을 지켜보던 제 눈에 한 여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분유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물건을 집어들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던 순간 여자는 분유 한 통을 집어들더니 황급히 점퍼 속에 우겨넣곤 출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을 통해 출입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막기 위해 내달렸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보안 요원이 그 여자를 잡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도난 방지용 벨이 우렁차게 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고객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은 반출하실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여자는 연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왜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결국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고객님, 잠시 저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제 물음에 여자는 당황한 듯 말을 버벅였어요. 그러더니 일순간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기한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여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굶주린 자식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여자를 일으킨 뒤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탓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자 여자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동료 직원에게 제가 상황실 가서 해결할게요 라며 둘러댄 뒤 여자를 데리고 직원 전용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임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와서야 여자는 흐느낌을 그쳤어요. 그러면서도 고개는 채 들지 못한 채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며 같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죠. 우선 여자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떠다가 건넸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 목 좀 축이세요. 그 말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자가 손을 들어 물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마른 손이 뼈가 툭툭 붉어져 나온 손가락이 제게는 참 슬프게 보였어요. 손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묵묵히 시장에 나가셨던 할머니를 떠오르게 했거든요. 그제서야 여자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보니 추운 겨울에도
가을에나 입을 법한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입술도 잔뜩 부르터 딱지가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여자가 물을 마시는 걸 지켜보던 제가 말했어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란 듯 여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제 갓 돌 지났어요.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여자는 아니요 하고 답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음식이 다 떨어진 지는 한 달도 더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돈 몇 푼으로 라면을 사다가 한 봉지로 하루를 연명해왔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버티면서도 아기 분유가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어요. 어디 돈을 꿀 데도 없어서 무작정 집을 나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분유를 훔치고 있었다고. 말을 마친 여자는 부끄러움에 달아오른 얼굴로 다시 바닥만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 수 있어요? 여자는 체념한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또다시 불안해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금방이면 돼요. 지금 그냥 가시면 경찰에 잡혀가요. 꼭 여기 계셔야 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제야 여자는 제 의도를 파악한 듯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부르튼 뺨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여기 잠시만 계세요 하고 당부한 뒤 상황실 문을 나섰어요. 분유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그 전까지는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마트에 출근을 하면서도요. 분유 코너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제품을 골라 집고 옆 매대에서 즉석밥이며 참치 통조림 같은 것들을 한아름 챙겼어요. 그런 다음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죠.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지만 그런 것보다도 얼른 그 여자에게 이것들을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혹시라도 떠났을까봐, 약속한 5분이 지났을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자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앉지도 못하고 자리를 뜨지도, 그렇다고 마음을 놓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자마자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이걸 받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연신 거절을 하던 여자의 손에 저는 억지로 봉투를 쥐어줬어요. 물건 훔친 거 잘했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유는 아기 먹이고 다른 건 본인 드시고 힘내서 또 이런 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바스락거리는 봉투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저는 고객들이 잘 다니지 않는 비상 출입구로 여자를 안내했어요. 혹시라도 아까 그 소란을 기억하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얼마나 곤란할지 저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바깥으로 나온 여자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꼭 연락 줘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받아도 되고요.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느리게 끄덕였어요. 그리곤 제 명함을 받아 점퍼 안 주머니에 넣었죠. 그게 바로 미연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이후로 약 1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그 애는 털끝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아기는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무더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 제 앞을 누군가가 막아서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놀란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미연이었거든요. 1년 동안 사정이 많이 나아진 건지 얼굴도 펴고 옷 역시도 계절에 맞게 따뜻한 차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미연이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종이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그때 도와주신 거 갚으려고 왔어요. 언뜻 봐도 10만 원을 훌쩍 넘어 보이는 액수였어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큰 돈 들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미연이가 대답했어요. 이자까지 친 거라고 생각하고 꼭 받아주세요.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저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미연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간 마음고생을 했을 걸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동생 서영이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함께 할래요? 그날 미연이는 제게 이름과 연락처만 알려주고 황급히 귀가했어요. 아이를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왔다며 얼른 가봐야 한다고요. 나중에 꼭 보자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미소도 지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흘러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연이는 제 동생 서영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 아빠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미연이가 임신한 후 사라져버렸답니다. 미연이는 그렇게 혼자의 몸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욕도 용기도 모두 잃어버리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고 다시 기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미연이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남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선뜻 "애기가 몇 살이래? 3살 넘었으면 한번 데리고 와. 안 그래도 우리 유치원 유아부에 자리가 좀 남거든."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서영이가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늘 소심한 줄만 알았던 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미연이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니 미연이의 딸 소라가 초등학생이 된 것도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소라는 참 씩씩하고 의젓한 아이예요. 미연이 역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점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와 동생, 그리고 미연이와 미연이의 딸은 요즘도 달에 2번씩은 꼭 만나 밥을 먹어요. 미연이는 저희 자매를 두고 은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이라고 느껴질 뿐이네요. 아, 그날 미연이가 건넨 돈은 무려 30만 원이나 되는 액수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놀라 다시 돌려주고자 했지만 미연이는 절대로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미혼모 단체를 찾아 그 돈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물론 미연이의 이름으로요. 그 이후로도 다달이 소액이지만 기부금을 내고 있고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쩌면 부모님이 모두 없는 상황이라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친절과 따뜻한 손길들이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했듯 제가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요즘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